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이색의 부병루라는 한시 한 편을 공부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능을 대비하는 EBS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어떤 작품인지 같이 공부하면서 좀 고3 이제 방학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고3의 시작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색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고려 말의 문인이었고, 또 이분 밑에 제자들이 이제 조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뭐 정도전 같은 분도 이분 제자였고, 또 그 반대쪽에서 고려를 지켰던,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죽어갔던 뭐 정몽주도 이색의 제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자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색이라는 분이 부병루에 가서 했던 생각들을 담은 그런 한시입니다. 부병루는 여러분 이제 누각의 이름이잖아요. 누각의 이름인데 이 부병루는 영명사에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제라는 시간이 나오고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그 영명사에 있는 부병루라는 누각에 올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영명사랑 부병루는요,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동명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주몽이 누군지 아시죠? 고구려의 시조죠. 고구려를 세웠던 임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동명왕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 영명사고 부병루예요. 영명사 안에 주몽의 그 동명왕의 궁궐이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부병루가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영명사 안에 기린굴도 있었대요. 기린굴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동명왕이 하늘을 오를 때 이제 하늘과 땅을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 하늘을 올라갈 때 타고 갔던 말이 기린말이에요. 근데 그 기린말을 기르던 곳이 이제 기린굴이고 거기서 이렇게 기르다가 하늘을 올라갈 때가 되면은 조천석이라는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탁 박차고 기린마가 이게 하늘을 난 거지. 하늘을 날아서 동명왕 휙 데리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거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정치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신화가 남아있는 공간이 영명사고 그리고 부병루이고 그리고 조천석이라는 돌인 거죠. 네, 그 공간에 이색이라는 고려 말에 고려가 멸망하던 시기의 문인이 그 학자가 그 공간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라는 명칭, 그 나라의 명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나라를 계승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고려는? 네, 맞아요.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세워졌던 나라란 말이에요. 이 고려가 굉장히 영화로운 어떤 그 왕조를 이루고 가다가 결국은 그 멸망기가 돼갖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을 이렇게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막 나타났던 거잖아. 근데 고려 멸망기, 고려의 멸망기에 고구려의 어떤 영화 그 자체, 동명왕, 막 하늘의 손자였던 이 동명왕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에 갔단 말이지. 그때 이 대학자가 느끼는 감회가 대단히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감회를 읊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 첫 부분만 보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병루예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어. 자, 화자의 위치 어디다? 영명사고 부병루인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고구려의 그 영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다. 뭐와 관련돼 있다? 동명왕 신화와 관련돼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 건 우리가 한자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이색이라는 이 학자가 이 시를 쓰실 때는 뭐로 쓰셨어? 네. 고려 말이니까 한글로 쓰신 게 아니죠. 한자로 쓰셨고요. 그리고 중국의 한시의 형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 한 줄에 한자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번째 줄에도 하나, 둘,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의 글자씩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요렇게 한 줄에 다섯 글자가 있는 것을 오언이라고 얘기해. 한시의 형식을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다섯 글자가 있기 때문에 오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줄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8줄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한시 형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율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시 형식 아셨죠? 가장 유명한 게 절구랑 율시가 한시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율시는 뭐다? 8줄짜리다 라는 얘기. 5원은 무슨 뜻이다? 한 줄에 몇 글자? 5글자의 한자어들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원 율시 8줄짜리는요. 2개씩 묶여 있었어. 의미 단락이. 2개씩 묶여서 요렇게 끊어지는 거지. 요렇게 2개씩. 2개씩 묶여서 의미 단락이 끊어지고 그걸 우리가 명칭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수, 함, 경, 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8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2줄씩 묶여서 의미 단락이 만들어지고 수련, 함련, 경련, 미련, 수함, 경미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연의 명칭이 있었다는 거죠. 수함, 경미. 그래서 여러분 한시를 배웠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어. 내신을 보러 가거나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선택지나 문제에 뭐 미련에서 보이는, 함련에서 보이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한시의 형식을 그것의 각각의 연에 대한 명칭을 알고 있니? 라는 기본 물음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연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가십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다시 갑시다. 수련에서 그래서 뭐 하고 있었다? 부병리에 올랐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텅 빈 성. 그 동명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궁궐 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고려에서도 이 영명사는 굉장히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아주 성스러운 성지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공간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야,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쓸쓸한 느낌을 주죠.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어구입니다. 그 텅 빈 성에 조각달이 하나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구름은 어때? 천년 동안 변함없이 흘러갔었다라는 얘기죠. 그 천년의 구름 아래 돌은 늙었네. 이때의 돌이 조천석으로 보이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 탁 박차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린마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돌이거든요. 그 돌이 그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래고 낡고 삭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가 끝났습니까? 함련이 끝났습니다. 함련에서는 이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폐허가 된, 네, 텅 비어있고 성은 돌은 낡아가고 있는 그런 텅 빈 폐허가 된 쓸쓸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끊어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8줄에서는 4줄씩 끊어서 앞부분에서 경치를 좀 보여주고 뒷부분에서 정서를 이야기하는 성경 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한시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가 지금 이세기 부병루라는 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경치를 묘사하는 성경의 뜻이야. 앞부분의 경치 묘사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됐죠? 자, 세부적인 내용 다시 정리하고 가요. 텅 빈 성은 뭘 의미한다,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을 의미한다. 폐허가 된 고구려의 성이고 그리고 멸망기에 고려를 의미하기도 할 거고 인간의 그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정말 화려했고 정말 영화로웠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인간사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텅 빈 성이라는 마이너스의 어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표현법은 뭐가 쓰여 있나요? 시간의 흐름을 자연물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 천년의 구름 아래
돌이 늙었네. 천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구름이랑 돌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의 대비가 나타났다? 요거 별표하고 가시죠. 자연의 무한함. 달은 천년 전에도 지금도 있을 거고요. 구름 또한 천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죠. 달과 구름의 자연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 성이 텅 비어버린 그 화려했고 사람들로 넘쳐났던 성이 텅 비어버린 그 인간의 유한함의 텅 빈 성의 대비가 나타났어요. 반대죠, 반대. 반대 의미가 나타나면서 이걸 통해서 뭐가 부각이 됐다? 인간사의 허망함, 인간 역사의 덧없음이 부각이 되는 표현 기법이 활용이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거의 공식이야, 여러분. 문학의 공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플러스가 나오고 인간의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요. 결국 부각하고 싶은 거, 결국 강화되는 의미는 뭐냐? 인간사의 비극성이 된다. 그 공식이 여기서는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가변성, 그 대비를 통해서 인간사의 그 허망함이 부각이 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자, 기린마. 동명왕이 하늘을 올라갈 때 타고 다녔던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어. 이 동명왕이 마지막에 기린말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고구려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런 약속을 하고 갔다라고 우리 신화에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미 망했고요. 고구려를 이어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고려도 망해가고 있어.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 기린마는. 응?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 천손 누구야? 동명성왕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오시겠다고 해놓고도 고려가 멸망하고 있는데 오시지 않고 계신가?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기린마는 돌아오지 않고 천손도 오지 않고 있어. 뭘 의미한다? 웅장한 역사가 끊어져 가고 있는 모습,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어떤 정서가 내포되어 있었을까? 처음에 선생님이 탄식이 있다 그랬어. 뭐? 천손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천손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탄식과 허망함이 하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 멸망기에 동명성왕,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동명성왕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동명성왕 같은 이가 나타나서 멸망해가는 고려 왕조를 좀 다시 회복시켰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안 오시고 있나, 이 고려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라는 그 절절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두 가지의 정서가 다 있는 거죠. 천선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시나? 결국 오시지 않는 건가?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구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의 형태 자체는 중국의 한 시를 그대로 본따서 지어졌지만 여기 사용된 언어들은 시어들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이다라는 거, 영명사라는 공간이 그렇고 부병루라는 공간이 그렇고 또 여기 기린마나 천손이라는 동명왕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시어들이 모두 다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관련서라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명왕 신화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서 눈 일고 계신가? 왜 오시지 않고 있는가? 허망함, 무상함, 이런 탄식을 드러내고 있는 후정 부분이 경련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이런 모든 생각 끝에 다시 화자가 돌계단에 기대어서 길게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휘파람을 불면서 바라다 본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고 있었죠. 자, 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기 휘파람 여러분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휘파람 아니었을 거야. 대단히 쓸쓸함과 허망함을 부각하는 청각 이미지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과 강은 자연의 불변,
변하지 않음, 그리고 무한함을 상징하고 있는 자연물들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딱 끝났지만 우린 알 수 있어요.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는데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구나. 사실은 욕에 빠져 있구나. 그러나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인간사는 이렇게 가변적이고 순간적이고 유한적이구나. 인간의 삶이라는 거, 인간의 역사라는 건 언젠가는 끝이 나게 마련인 거구나. 라는 그 덧없음과 허망함의 인식이 이 자연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포된 핵심 정서가 뭐다? 인간사의 덧없음, 가변성, 순간성에 대한 쓸쓸함을 느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 마지막 연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의 순간성, 인생의 순간성을 생각하고 쓸쓸해하며 끝났다. 자, 후정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네. 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5원은 5글자, 율시는 8줄이라는 뜻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고려 멸망기에 고려를 회상하면서 고려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지어지는 시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그런 노래들을 묶어서 우리가 회고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회고적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슬프죠? 애상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재,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가 뭐냐? 부병루 주변의 풍경과 그 감상을 읊은 거죠. 그래서 대상이랑 그 대상에 대한 정서를 결합해 놓고 있는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셨을 겁니다. 주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려의 국운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에 결국은 그 소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화자의 쓸쓸함의 정서까지 우리가 모두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됐죠? 특징,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이 대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들도 나타났었죠? 어느 부분 기억나십니까? 천년의 구름 아래 조천석이 늙어가는 모습. 그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 자연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부분이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색의 고려 만렵의 나라의 멸망 앞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던 큰 학자가 어떤 쓸쓸함과 어떤 허망함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한시라는 형식이 갖고 있는 그 특징과 함께 같이 기억하고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색의 부병루라는 작품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